순 제작비만 240억, 화려한 특수효과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극장의 활기를 되찾아줄 신호탄으로도 여겨졌던 영화.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졌던 영화 승리호가 어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승리호는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습니다. 야, 이러고 아무나 못 갔지. 한국 영화계가 원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무덤임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던 것일까요? 스스로 무덤으로 기어들어간 건 아니고 아무튼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 회수를 하며 기사회생에 성공한 영화 승리호. 그러나 승리호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안 꺼져?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런 영화가 나오다니 웅장이 가슴해진다. 뭐야, 이 영화도 결국 이것저것 다 베낀 영화네. 아이고, 또 신판이야? 과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다 개판이야. 첫 번째로 승리호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역시나 빈약한 스토리입니다. 빈약한 스토리라고 하면 어차피 단순한 모험물의 성격을 가진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뭐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느냐 싶겠지만 바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화려한 모험과 우정, 그리고 유쾌함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피곤해. 스페이스 오페라가 진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주에서 삐용 꽝꽝 구구구구꽝꽝.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지요? 과학적 사실은 다 버려둔 채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냥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호는 스페이스 오페라의 탈을 쓰고 환경오염, 빈부격차, 테러리즘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들을 더 현실적으로 섞어버림으로써 마냥 유쾌하게만 즐길 수는 없게 만들었죠. 가난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달 나갈 카드값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요소라는 겁니다. 주지도 않을 돈을 왜 세서 보여줘, 이 흡혈귀 같은 새끼야! 가난한 캐릭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나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게 바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고 그게 바로 이 장르의 관객들이 기대하는 요소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는 한국에서만큼은 유독 무덤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한국에서 성공한 건 역시 이 한민족이 좋아하는 신파가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 영화는 신명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냥 신명나게 즐길 수만은 없는 톤을 갖게 된 영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악당과 그 사이에 낀 정체불명의 소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영화가 되고 말았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빈약한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성희 감독 영화들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전작인 늑대소년, 탐정 홍길동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탐정 홍길동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홍길동에서 모티브를 얻었듯 정의로운 도둑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홍길동은 치외 법권의 일을 하고 있지만 왜 그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죠. 좀 닥쳐. 거기다 원수의 딸들을 데리고 다니는 설정도 딱히 설득력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박두칠. 방금 지원했어. 길이 여기가 맞나? 왜 말 돌려요? 아저씨 누구예요? 박두철이라니까. 박도칠이라면서요. 왜 바뀌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박도철이에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나마 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뭐 봐줄만 했습니다만은 늑대소년도 마찬가지죠. 늑대소년은 생체 실험에 의해 탄생된 병기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녀를 사랑합니다. 아주 미련하게 오래오래 사랑하죠. 물론 뭐 박보영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어쨌든 이 영화에서도 그저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설정뿐인데요. 주인공들이 이렇게 단순한데 악당은 더 단순합니다. 단순한 만큼 악랄한 행동들도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데요. 탐정 홍길동의 메인 빌런인 강성일도 그냥 나쁜 놈입니다. 범죄 조직에 속해 있는 그냥 악당일 뿐이죠. 물론 그의 배경이 주인공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연 때문에 얘가 악당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나쁜 놈일 뿐입니다.
그냥. 늑대소년의 황지태도 마찬가지죠. 주인공 순이를 짝사랑하면서 질투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심한 욕과 음담패설, 거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데요. 이 역시 그냥 여기서 빌런은 나쁜 놈이어야 하니까 그냥 그런 캐릭터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주인공과 빌런을 제외한 조연 캐릭터들일수록 그 역할과 입체감은 더 단순하기 그지 없는데요. 그나마 귀엽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갔지? 승리호 역시 주인공 일행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작 스토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장선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설리반을 직접 암살하려고 행동까지 옮겼었던 인물인데요. 도로시가 설리반과 연관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 사건을 설리반을 제거하기 위해 혹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정의롭지가 못해. 뭔 개소리야. 이쯤 되면 왜 그런 과거의 설정들이 있었는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또 가장 먼저 꽃님이에게 애정을 보였던 타이거박이 왜 꽃님이에게 애정을 느끼는지 역시 설득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난한 애들을 도왔었다는 정보성 대사가 한 줄 흘러나오긴 하는데 약 팔아가지고 가난한 애들 돕고 그랬었대. 유대관계로만 따지면 오히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애틋하거든요. 좋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슬픈 신파의 엔딩은 타이거박 쪽이 했다면 차라리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돈만 있으면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인공보다 범죄자로서, 탈옥수로서, 사형수로서 지구로 돌아갈 수 없는 타이거박 쪽의 사연이 뭔가 더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And if he ever returns to Earth, he will be promptly executed. 여기에 악당 캐릭터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구를 붕괴시키고 테라포밍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것이 그가 해야만 하는 그냥 그런 목적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그가 152 years old. I lost my family. A war broke out the year I was born. Genocide swept through our village. When I was 6 years old, my family were killed. 오히려 과거 나치들이 그러했듯 인류를 학살하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럴 거면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나치 잔당이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네 하는 어떤 반전 요소가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죠. This isn't dirty. Human beings are dirty. 그게 나야. 그 외에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단으로 지구도 다시 치유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안 하고 지구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거기다 지금 이렇게 인류에게 처한 위기를 마치 설리반의 탓인 것처럼 말하는 기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95% of the human population, they're still living on Earth, which has long turned into a living hell. 이 지구가 이렇게 된 게 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설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인류가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오히려 그가 운영하는 UTS야말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아주 선량한 업체 아닌가요? 그냥 회장님 혼자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콕 집었으면 어땠을까? 굳이 이렇게 범지구적인 위기를 굳이 이 악당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건 조금 그러지 않나요? You'll crawl into my paradise and infect it with your filth. 이렇듯 조성희 감독의 영화들의 특징은요, 그냥 그럴듯하게만 만들어진 알고 보면 별 이유가 없는 사연의 설득력이 부족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반드시 사건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오락 영화에서는 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단순히 제 역할에서 제 역할만 충실히 하고 퇴장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성희 감독의 영화들은 이 단순한 캐릭터다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마치 몸부림치듯이 아무 이유 없는 그냥 그럴듯한 사연을 첨가한다는 게 오히려 더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굳이 왜 그랬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만들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럴싸한 포장 덕분에 조성희 감독의 영화들은 보는 동안에는 재밌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이 캐릭터의 사연을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개연성을 따지고 들면, 조금만 더 스토리를 곱씹어보면 의외로 불필요한 설정들이 남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생각 없이 보면 볼만한 영화들이지만 생각을 하는 순간 왜 이렇게 만든 거지라는 의구심부터 든다는 것, 이런 점들이 그의 영화들이 항상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 영화도 여기저기서 베낀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런 점 역시 조성희 감독 영화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늑대소녀는 사실 손에 가위만 안 붙어있을 뿐 가위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고요. 탐정 홍길동은 신시티의 스타일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물론 장르나 톤은 매우 달라요. 그러나 주인공이 하는 나레이션이나 영화의 비주얼의 키를 신시티와 유사하게 세팅했죠. 뭐 좀 더 밝은 버전의 신시티랄까? 승리호 역시 월이, 스타워즈, 엘리시움, Space. Now, through the miracle of satellite, probably came from the Lagrangian point. 그러나 조성희 감독에게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르적 재미에 충실하다는 것, 그리고 영화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할리우드 영화를 베끼는 영화들은 원래 한국에 많았어요. 뭐 인도나 중국이 한국 영화를 베꼈다고 욕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뭐 미국 영화 어설프게 베낀 영화 참 많죠. 분명히 어느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설프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의 장점입니다. 탐정 홍길동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제가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탐정 홍길동은 장르적인 재미와 클리셰를 비트는 재미, 그리고 만화적인 캐릭터들도 영화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느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 탐정 홍길동은 저 개인적으론 불호보단 호가 더 강하게 작용한 영화였죠. 물론 아쉬운 건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승리호 역시 한국 최초의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적어도 어설프게 흉내 내려고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행 액션부터 병기 액션, 한국에서 보기 드문 모험물 장르라는 것과 스펙타클한 설정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내고 있거든요. 거기다 한국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아서 연출하기 어려운 특수효과 장면들과 꽤 공을 들인 프로덕션 디자인, 의외로 겉돌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가상 캐릭터를 주연급으로 쓰는 도전과 그에 따른 완성도는 저도 마찬가지로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승리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완성도 있는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역시도 그러한 현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월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도 신지식인이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한다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이렇듯 저는 완성도 있는 장르의 오락 영화를 늘 도전한다는 점에서 조성희 감독의 가능성은 늘 높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가 만든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이 주는 불편함과 단순하고 그럴듯하게만 소비되는 캐릭터들은 그의 영화가 오래도록 기억되고 사랑받는 영화로서의 조건까지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늑대소년이 관객 700만이 넘었어도, 탐정 홍길동이 개성이 또렷했어도 관객의 뇌리 속에 깊게 남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또 한 명의 영화 감독으로는 이용주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불신지옥과 건축학개론인데요. 조만간 서복이라는 SF 액션 영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용주 감독도 조성희 감독처럼 한 가지 장르만 하는 감독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드시죠. 그러나 이용주 감독의 작품들은 장르적인 재미와 완성도, 그리고 이야기의 깊이감까지 완벽하게 잘 잡아낸다 생각합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는 물론이고요. 불신지옥은 흥행에선 고전했지만 한국 최고의 호러 영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손에 꼽는 작품이며, 아직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기를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여러 숨은 의미들을 해석하는 재미들도 있고요. 건축학개론 역시 첫사랑의 설레임과 풋풋함을 기억하는데 대표적인 멜로 작품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전화나 편지로 오가는 그런 판타지적 설정이 전혀 없이도 말이죠. 그렇기에 그가 새로 만드는 영화 서복 역시 그가 처음 도전하는 액션 장르이지만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이자 영생의 비밀을 간직한 캐릭터와 시한부 인생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캐릭터의 만남이라는 컨셉만으로도 충분히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장르적 재미와 새로운 도전에는 충실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조성희 감독의 영화들은 응원을 하면서도 여전히 다음 작품이 나올 때마다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승리호에게 열광한 지점도 실망한 지점도 어떤지 알 수 있었던 영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걸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의 무덤을 한 번 더 증명하는 극장 흥행 실패작이 되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택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쉬움이 여전히 많이 남은 영화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승리호에게 바라는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디 코로나가 끝나면 거대한 극장의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재개봉 부탁드릴게요. 삭제 장면 같은 거 뭐 더 추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승리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